한 두어 달 전에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아이 보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아이 보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보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환경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시아이 보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성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단절하는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보여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맡은 한국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공학 기술자들입니다. 정치를 공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닌데 마치 이 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조작을 해서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프레지던트 메이커라는 미국의 한마디로 정치 컨설팅 회사들이 남미나 미국에서 어떠한 방식의 정치 공작으로 자신들이 유도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화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 보면 힐러리가 된다라는 정치 공학을 지배하면서 집요하게 국민들이 트럼프가 실제로 잡놈이고 경솔하고 경박하고 무식하다라는 부분을 입증시키면서 힐러리의 약점인 부패한 노예한 이 정치꾼이라는 측면은 마치 개혁적인 아젠다로 가리려고 하는 모습들, 특히 힐러리의 이메일 게이트나 클린턴 재단과의 유착 부분,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이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하고의 결탁 등을 가리는데 정치공학적인 작업들이 엄청나게 가해졌습니다. 트럼프가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정말 어렵게 됐는데요. 그러면 정치공학이 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에서요, 여론조사가 롤러스 코스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재명이 20%가 넘어가더만, 그 다음에는 안희정이가 20%가 넘어가서 25% 이래 가더니만, 나중에 또 두 사람이 한 방씩 맞았어요. 이재명은 욕설과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안희정은 또 연정과 선의 발언으로 맞았어요. 그럼 또 갑자기 꺼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지자가 사역서 차곡차곡 글로 갈 건데 어떻게 말 한마디 갖고 SNS 하루 돌았다고 지지율이 또 쑥 꺼집니까? 둘이가 꺼지고 나니까 또 누가 됩니까? 안철수가 또 갑자기 12%, 안철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1년이 넘도록 12 정도에 있다가 차곡차곡 내려가서 8%,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안철수가 조금씩 올라와서 한 10% 언저리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31.8%까지 됐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 결국은 뭔가 계기가, 그럴만한 계기가 하나 주어지면 그냥 떨어뜨려버리고, 나쁜 계기를 주어서 동기를 부여해서 떨어뜨려버리고, 좋은 동기를 부여해서 올려버리는 장난을 누군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저 스스로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요. 저는 정몽준, 노무현 대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할 때부터 여론조사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상당히 했습니다. 왜? 그때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여론조사를 발표해놓고 노무현 성이라고 해버리니까 정몽준은 자신한테 마치 페어플레이를 어긴 사람처럼 될까봐 항변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론조사의 그 발표에 굴복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2007년 그 경선 여론조사도 박근혜가 필드에서는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이겼다고 해버리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한 표가 5표가 6표가 여론조사에서 한 표가 직접 투표한 사람의 한 6표를 계산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이번 대선을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문재인 싫은 사람이 그리 많은데
어떻게 문재인이 대세론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문재인 대세론의 근거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의 지지율 폭등에서 안철수가 심지어 문재인을 1대1에서 적겠다니까 문재인이 되지도 않은 1대1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기 아니냐고 고발한다라는 우스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요. 저는 여론조사나 정치 컨설팅 회사들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그럴만한 사안 하나만 놓으면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그런 그럴만한 사안에 맞추어서 발표를 하면서 연달아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뒤바뀐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종의 밴드 웨건이라고 한 개가 끌고 가면 나머지는 쭉쭉쭉쭉 따라가는 이런 부분에 도가 튄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의 올해 대선처럼 롤러코스터식으로 장난을 친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정치 컨설팅과 정치공학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 하면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그들이 이렇게 추는 춤에 박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수가 죽었다니까 죽었다고 노력해도 보수 지지율은 15%를 안 넘습니다. 물론 보수의 책임입니다. 책임 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보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다수 의견과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은 소수 의견일 경우에는 남에게 나쁜 평가를 받거나 고립되는 게 두려워서 입을 딱 다문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을 쭉 보면 한 방향으로 쏠리는 모습이 마치 나선 모양과 같아 해서 붙여진 겁니다. 이렇게 나사가 감아져 가지고 가는 모양과 같다는 겁니다. 자, 고립에 대한 두려움과 주류에 속하고 싶은 인간의 강한 욕망이 침묵의 나선을 만든다. 침묵의 나선은 명백하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사실 문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에는 침묵의 나선 효과가 적용이 안 되고 윤리적인 문제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등을 이야기할 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의 문제에 관한 여론 형성에는 TV나 미디어의 영향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자, 소수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한번 보십시오. 이번 대선에서 어디 줄 안 서고 문재인 안철수를 다 비판하고 보수까지도 비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비판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왜 그러면 남은 안 그러느냐? 전부 줄을 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팟캐스트니 또 정치 무슨 각종 인터넷 동영상이니 유튜브니 보면 그 대부분 줄 안 섰습니까? 정치적 입장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침묵에 나선 효과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거강꾼들이자 치어리더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소수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경제의 여론조사 믿어 말어 올해도 어김없는 롤러코스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의 상승과 하락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합성해 가지고 여론조사의 폴과 롤러코스터의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폴러코스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92년 미국 대선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선 출마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기간마다 하도 천차만별로 달라가지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을 조롱을 하려고 폴러코스터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론조사가 2002년에 아까 제가 말한 사기 단일화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처음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여론조사가 매우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간판 영리한 사람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갤럽 회장을 했던 최수중 씨를 참모로 두고, 최수중 씨는 이 동아일보에서 간부 언론인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수중 씨가 갤럽이라고 최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의 회장이었으니까 그 사람을 두고 박근혜만 여론조사로 꺾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번에는 후보만 되면 노무현 정권 실정으로 BBK가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대통령 된다 했는데 그 작전이 100% 맞았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당시 2006년 9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추석 직전에 했습니다. 핵실험하고 난 이후에 추석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떴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국가안보 위기에 더 잘 대처할 것 같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명분이 맞는가? 사실 이명박은 장사하던 사람이고 박근혜는 그 당시의 관점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 군인 출신으로 구테타로서 장기 집권을 했던 사람인데 안보는 그래도 박근혜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박근혜를 앞섰다 하는 뒤부터는 박근혜가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현장 투표에서는 조금 더 얻고도 여론조사에서 져서 진 걸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의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들쭉날쭉하는가 하면 황교안 불출마 선언 이후 여론조사 3개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보니까 참 기가 찬 게 많이 있어요. 리얼메타에서는 문재인이 안희정보다 21%, 리서치 플러스는 11.3, KTMM은 10.4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여론을 둘러싸고 같은 날 한 10% 이상의 차이가 발표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없음 모름 무응답이라고 답한 부동층인데, 리얼메타는 이런 부동층이 8점인데 리서치 플러스는 25.6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JTMM 조사에서는 18%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없음 모름 무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끝까지 쥐어짜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더 쪼는가 안 쪼는가에 따라서 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27, 28 이러다가 36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가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서 끝까지 그 답을 받아내려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층의 비율과 문재인 후보 지지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조사 방식 차이에 기인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ARS와 면접을 혼용하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부동층이 적은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ARS는 면접원과 대화가 없는 익명의 방식이라서 응답자들이 지지 후보나 정치 성향을 부담없이 드러내는데, 면접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리서치 플러스 조사는 부동층이 많다는 겁니다. 왜? 사람 대 사람에서 말로 하게 되면 면접원 앞에서는, 기계가 아닌 면접원 앞에서는 정치 성향이나 지지를 밝히길 꺼리는 사람들이 모름이나 이 무응답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메타가 했던 기계에 대한 부분에는 8.2밖에 안 되는데, 그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데서는 25.6이 모름이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ARS는 허위 조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반면에 있습니다. 예컨대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 어른인 척하고 답변을 하더라도 걸러낼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면접 방식이 ARS 조사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정확도 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유선과 무선의 비율에 따라서도 편차가 발생하는데, 유선은 집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노년층의 비율이 많고, 무선, 이 핸드폰 비율이 높을수록
젊은 사람 비중이 많겠죠.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KTMM 조사는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디지털 기계를 쓰는 부분에 뛰어난 사람 말고, 저도 아직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여론조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KTMM 조사에서는 아예 노년층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응답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낮은 응답은 속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그 정확도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거부하는 유권자의 일정한 편향이 발생하면서 여론조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데요. 예컨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 학생 등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응답이 이런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과거 탄핵과 같은 사태가 있기 전에는 응답률이 낮을수록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을 유권자에게 재차 물어보는 재조사가 필수적이지만은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조사를 마치는 것이 여론조사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대선을 언급하면 시기상조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는 이 보수가 여론조사에서 유리했는데요. 이번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앞에 말한 이 샤이 보수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태가 5, 6개월간 지속이 되고 이것이 대선으로 연결되면서 보수 지지층, 즉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조차도 자신이 보수라고 이야기하거나 보수 후보를 찍는 데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확률이 대폭 늘어나는 보수층의 침묵에 나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수층에 나타나고 있는 침묵에 나선 효과라는 것은 보수라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이런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나 공공의 문제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등에 물을 때 이게 발생한다는 말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윤리에 관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박근혜 이 탄핵이라는 부분이나 구치소 행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샤이 보수가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많아서 이 대세론을 지금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서 거의 배제가 되면서요, 부동층이나 응답 거부자의 상당수가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보다 정교하다는 미국 여론조사에서도요, 트럼프에 대한 샤이 보수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 지지층이 교육이 낮고, 그 다음에 사는 생활 계층이 낮고, 또 좀 무식한 계급이다라는 편견이 존재하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수를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앉아 있기도 어려울 정도일 거니 어찌 보수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는 절대 수치보다 그냥 추세를 말하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리서치 플러스의 3일, 4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32.8을 얻었는데 17일, 18일 조사에서는 27.7을 얻어서 5.1%가 빠졌는데 안희정은 13.2에서 16.4로 올랐고 이재명은 9.8에서 7.1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주간 단위로 실시하는 리얼미터에서는 문재인은 3월 6일, 10일 조사에서는 35.1에서 15, 17일 조사에서는 36.6으로 1.5포인트 올랐고 안희정은 14.1에서 15.6으로 1.5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10.3에서 10.8로 상승률이 적었는데요. 그래서 지지율 절대 수치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이지만은 지지율 추세에서는 안희정이 그래도 지지율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엔 SBS가 빅데이터 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와 또 다르게 온라인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데이터 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검색 빈도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1, 2월 네이버 검색 빈도에서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월 2일 기준 이재명 70일, 안희정 50일, 문재인 19였는데 1월 30일은 안이 100으로 가장 높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반기문이 1월 말쯤 사퇴하고 나니까 안희정한테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안희정은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추락하다가 3월 초에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갔는데 이것은 여론조사 추이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지지도에서는 압도적인데 검색량에서는 최고 검색량이 55 정도 보일 정도로 3개월간 지지부진을 하다가 지난 3월 13일에는 35로 이렇게 더 지지부진해졌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2월 말 15로 지지부진하다가 13일 38로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이 그래도 막판에 안희정을 따라잡을 만한 비슷한 조금 졌지만 지지율을 기록한 거나 실제 경선 투표에서요. 문재인이 최근에 안철수에게 좀 시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흐름이 나온 것 또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추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문재인이 조기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가 식상한 부분이 나오면서 관심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구글 트렌드에서 지난 대선에 힐러리보다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겼지만은 대부분 이 구글의 트렌드 분석에서는 트럼프가 앞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이 여론조사라는 부분은 트렌드를 반영할 뿐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론조사나 컨설팅이나 정치공학 기술자들이 여론을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그럴 만한 정치적 계기가 주어지면 억지로 그 계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형성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를 좀 파격적으로 터뜨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는 거기에 맞추어 가기는 이런 일이 과연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최근에 안철수의 약진, 문재인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수층의 지지를 포기하고 둘 중에 덜 나쁜 쪽을 찍을까 하는 고민들도 실제로 그런 것인가? 정말로 여론조사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그런 어떤 과정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어느 순간부터요. 미디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론조사가 숫자로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이런 침묵에 나선 효과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 세력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 여론조사 회사나 여론전문가나 정치공학자들이나 컨설팅 회사들은 전부 힘있고 돈 있는 놈들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